김남국 의원이 이 당시 이제 패널로 나온 연구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 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연구위원이 남성의 인식이요? 이렇게 반문을 한 다음에 저는 20, 30대 남성들도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즉 남성들 대다수도 동의를 할까요? 이런 취지로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비판하는 논평을 내놔요.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을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 공방이 오가다가 김남국 의원이 이 대변인이 잘못 낸 브리핑 때문에 항의 문자 엄청 받고 있고 그래서 조치를 안 해준다면은 앞으로 낙태죄뿐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아이고. 이런 것들 정의당이 한다고 하는 건 다 도와주지 않겠다. 내가 그간에 얼마나 도와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혜민 대변인 좀 당황을 해서 낙태죄 폐지를 함께 안 하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거 외에도 정의당이 하는 건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 꽤 한동안 뭐 이중대냐 들러리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균열 조짐이 여기저기서 드러났고 사실은 꽤 오래됐죠 이제는.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정의당에서 민주당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런 주장까지 한 얘기가 있어요. 요거를 네.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번에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법안들 빠르게 처리를 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정의당하고 좀 틀어진 내용인데 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인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정부 원안에는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유지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폐지하는 쪽의 내용을 정의당이 원했었어요. 그리고 정부 원안에도 담겨 있었고 민주당도 그렇게 처리해 준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무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정무위에 소위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는. 이제 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협상이 안 되니까 그 협상이 안 된 건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는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3대 3으로 쪼개요. 네. 3대 3으로 쪼개게 되는데 이게 여야 동수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 3명, 야당 3명인데 국민의힘 2명과 정의당 1명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정의당이 여당 편을 들어줘서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급격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90일까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4대 2로 되니까 그냥 논의가 종결이 된 거죠. 근데 정의당에서 이걸 이렇게 들어준 이유는 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전체 회의에서는 유지되는 안을 올려서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참여를 했던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은 이제 속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결국 유감표하고 불참을 하게 되는데 조금 뭐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이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이 담합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같은 것들 공정거래위원회만 이렇게 수사를 먼저 개시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무조건 공정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없애게 되면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검찰 권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없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정의당에서는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김종철 대표가 8일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든요. 이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시쳇말로 별표 아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양아치라고 표현을 한 거죠. 표현했었죠. 그리고 또 대변인 논평에서는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강교함에 극치를 봤다. 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일단락이 되기는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 입장에서만 보면은 뭐냐 이렇게 또 배신당 느끼면 충분히 또 감정이입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속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래 90일 그러니까 여야가 이견이 있을 때 열어주는 거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해봐라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네. 여야 동수로 이뤄주는 건데 3대 3인데 거기서 정의당이 여당 편을 안 들어줬으면 이 법안은 90일 끌렸겠죠. 시간이. 그렇겠죠. 예. 계속 끌렸을 건데 지금 민주당의 기조상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법안을 바꿔서 다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속았다라고 느끼겠죠. 알겠습니다. 정의당하고 이 법안 자체만 놓고 보면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그 법 이름도 아까 설명을 잠깐 해줬는데 원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에 대한 그 수사를 공정위만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없애서 다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속 고발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그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사건들은 전속 고발권이라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더 그 위법 사항을 시정하거나 견제하거나 이게 더 타당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원래 그래요. 같은 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 다른 의견을 하는데 문제는 그 중에 서로의 교섭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그 김준일 대표 의견을 여쭤보고 내 편인 줄 싶은데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없어져야 좀 더 이 기업들에 대한 이 감시라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더 넓어지는 건데 그 외에 다른 기치가 있잖아요. 검찰의 힘을 뺀다라는 그 기치에 밀려서 이게 희생당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두 가지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거는 2017년 대통령 공약입니다. 전속고발권 그래요? 폐지가 오랫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김상조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도 네. 제야에 있을 때 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김상조 실장도 이거 전속고발권 폐지 안 하는 거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주장했던 거 뒤집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에서 나왔던 공약이 그 공약집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민주당 이름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뒤집었는지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크게 보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에 작은 부분이 검찰 개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국정원의 뭐 국내 수사 폐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경찰, 검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전에 작년 초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이것도 공정위의 권력인 거예요. 그렇죠. 공정위만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권력기관 개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도 나눠줘서 검찰도 할 수 있고 이것도 권력기관 개편에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검찰은 어쨌든 또 그 다른 방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남겨둔다? 이거는 그냥 재벌 편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꽂혀 있는 어떤 기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희생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리고 일단 주안점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열어주게 되면은 시민들도 고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한다라는 그 초점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면 네네. 훨씬 더 좀 저도 같은 감시가 잘 생각입니다. 이뤄질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두에 들어가면서 에피소드처럼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하고 정의당하고 뭐 속된 말로 붙었어요 한번,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논란의 시작점은 지난 8일에 있었던 이 낙태죄 폐지 관련된 공청회였는데요. 그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청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 당시 이제 패널로 나온 연구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 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연구위원이 남성의 인식이요 이렇게 반문을 한 다음에 저는 20, 30대 남성들도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즉 남성들 대다수도 동의를 할까요? 이런 취지로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비판하는 논평을 내놔요.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을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 즉 이 김남국 의원의 말을 어이없는 말,
그리고 망언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논평을 네. 낸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논평은 원래 좀 거친 논평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항의하는 전화를 조혜민 대변인한테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진실 공방도 있는데 이 조혜민 대변인한테 들어보니까 그 휴대폰이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그런 미국의 그 기종이었대요. 네. 그런데 자기가 메모는 또 꼼꼼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서 봤더니 일단 주장하는 내용은 김남국 의원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어렵게 지역구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네. 그 브리핑이 잘못된 거다, 왜곡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대변인은 이렇게 연락 주시는 거 좀 불편하다. 저는 의원님 행보를 비판한 게 아니고 그 발언이 문제였고 영상을 봐도 그 발언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방이 오가다가 김남국 의원이 이 대변인이 잘못 낸 브리핑 때문에 항의 문자 엄청 받고 있고 그래서 조치를 안 해준다면은 앞으로 낙태죄뿐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아이고. 이런 것들 이 정의당이 한다고 하는 건 다 도와주지 않겠다. 내가 그간에 얼마나 도와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혜민 대변인이 좀 당황을 해서 낙태죄 폐지를 함께 안 하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거 외에도 정의당이 하는 건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조혜민 대변인은 그러면 그 문제는 대표님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게 일종의 좀 갑질이라고 이걸 규정을 한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협박성 있게 들리긴 합니다. 네, 여기 조혜민 민주당이- 의원의 이제 말이죠. 그렇죠. 네네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의당에서 30대 여성 대변인을 상대로나 그렇게 했겠지 만약에 다선에 남성 중진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도 가질 수 없다는 식의 그런 정의당 논평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남성 혐오로 언제부터 정의당이 정치에 이용하게 됐느냐 이렇게 또 이 보도 자료를 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또 나서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다 동원되는 상황이고 김남국 의원이 이제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의 행태는 갑질이다. 여의도 안에서 이런 식의 대응과 반응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매우 영리하게도 젠더 문제를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었는데 그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논평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뭐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고 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김준일 대표님 네. 팩트 체크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거기 발언, 그러니까 공청회에서의 발언의 적절성 여부. 두 번째는 전화 통화 내용에서의 뭐 협박이니 뭐 겁박이니 네. 건. 자, 먼저 이 문제는 낙태죄가 이제 보통 논쟁의 지점이 되는 거는 그거죠. 생명윤리 네.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여성계하고 종교계가 갈등이 붙어왔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남성계, 여성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 하여간 이런 식으로 붙은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서 갑자기 20대, 30대 남성들 의견 물어봤느냐. 이거 엉뚱한 질문이죠. 맥락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저도 이게 그래서 이거 한참 뭐지 하고 한참 봤던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뭐냐면은 법사위 공청회예요. 게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취지가 그러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데 갑자기 옛날로 시계 태엽을 돌려가지고 20대 남성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한 거고 아주 똑같은 예는 아닌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군대 문제, 군복무 폐지나 뭐 군복무 기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여성 의원이 갑자기 그런데 20대, 30대 여성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주류의 시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당사자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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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겪는 그렇죠. 20대 남성들이 이것도 뭔지 알겠습니다. 마침내로 그건데 이제 엉뚱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예전 통화 얘기도 해봅시다 그러면. 통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사실인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해요. 아는 거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네.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죠. 중대재해처벌 기업처벌법은 민주당 공약입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에요. 이것도 2017년에도 있었고 심지어 2020년에도 있었고 이낙연 대표가 9월달에 원내 언급했어요. 교섭단체 연설하면서도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한 건데 이거를 야, 우리 당 공약이지만은 니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매우 저는 사실은 앞에 얘기는 해프닝이었고 뒤에 이렇게 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럽고 좀 어깨에 힘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지금 힘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이 자리에도 김남국 의원하고 뭐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같이 방송을 하거나 뭐 사석에서 만나신 분들 많이 좀 있을 것 저도 뭐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는 근데 사이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정치인이 이제 입문하기 전까지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또 소탈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잘 아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랬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
일단 요거 정확히 사실 연계 확인 안 됐지만 어쨌든 우리 손 변호사한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통역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을 알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이제 두둔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아니고 지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생방 전에 10분, 20분 전에 와 있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은 방송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공부를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연구가 스타일이에요. 네. 야 10분만 보면 되는 걸 왜 1시간, 2시간을 먼저 와서 보고 있느냐라고 해도 이렇게 연구가 기질이 있어서 아마도 이 자리에서 본인이 좀 호기심이라나 관심 분야가 조금 핀트와 쟁점과는 다르지만 본인에는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조사였나요? 몇 시에 잤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김남국 그 총장 앞에서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몇 시에 주무셨냐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생뚱맞게 몇 시에 잤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냐. 김남국 의원은 고소장을 제가 한두 시간이면 쓸 거를 10시간을 쓰고 밤을 새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갖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윤 총장님께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본인은 그 부분도 궁금하니까 막 공부를 해서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의도는 네,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전 요즘 작금에 좀 그런 게 서민 교수님께서 네, 서민 교수. 서민 교수께서 계속 이제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변호사인데 법을 모른다부터 해서 이제 10개명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뭐 이런 저격을 하고 있죠. 예. 네, 뭐 모태솔로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이 좀 미숙할 수도 있고요. 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1년도 안 됐죠. 네, 조금 적응해가는 과정을 좀 정의당에서 간대하게 봐줄 필요도 있다. 그래요. 아까 김준일 대표도 얘기했지만 조금 한호흡 좀 심호흡하고 힘을 좀 빼는 어떤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열정적이지 않나. 지금 또 이 연구가 스타일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저도 그런 면모를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정의당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게 여의도 안에서 이런 대응과 반응을 본 적이 없다. 이 얘기가 뭐였냐면 그 논평 같은 것들은 굉장히 거칠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저녁 자리 없지만 예전에 저녁 많이 하면 국회 앞에서 이렇게 저녁하면 마주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맥주집에서. 그날 엄청 싸워도 거기서 그냥 좋게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암묵적인 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세를 주고받는 것도 주고받는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따지고 뭔가 다른 뭐 법안을 얘기하고 이런 태도 자체는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의원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고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시사특공대 지금 국회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어떤 뭐 갈등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입장이 계속 조금씩 이 진영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때 같이 가다가 좀 멀어지는가 싶다가 이제는 싸우는 조금 좀 상황하면서 김남국 의원과 그 다음에 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과 설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안 자체로 넘어가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도 그 뭐 연혁 그 역사를 잠깐 얘기해줬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힘 줘서 꼭 이 법 만들겠다고 했던 법안인데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보니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약간 배신감 내지는 진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입법 속도전을 하면서도 요 법안은 상정조차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구도적으로 좀 재밌어지는 거는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이 이 법안 같이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난달에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이제 국민의힘의 일종의 전략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 들어서서 좌양자라고 할까요? 좀 중도적인 법안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공정경제 3법 이번에 전혀 목소리 안 나온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또 반발을 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은 좀 정의당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당의 그런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정의당도 일정 부분 지금 민주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각을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일정 부분 활용을 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이 부산 지역의 초선 의원이었는데 얘기해 보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의당을 좀 포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의석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까 이 강은미 원내대표한테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사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단락이 됐던 게 그 아까 뒤집기 했다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 일단락이 됐던 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나중에 처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오갔다라고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맹 자체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구도상으로 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가 있으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서도 요지는 요 법은 우리가 시간을 좀 주면 처리할 겁니다 하고 안심시켰다는 거죠. 일단은 네. 정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하고 정의당 점점 멀어진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여론전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론에서 불리해지고 좀 유리해지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필요했을 때는 딱 작년이에요. 1년 전만 했어도 그때 패스트트랙 공조라고 했었었죠. 공수처법 개정안 처음 공수처법 개정안이 아니죠. 공수처법 설치하는 그 법을 만들 때 4개 정당이 연합을 하고 당시에 자유한국당만 딱 고립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4개 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의석수가 177석이었어요. 무소속까지 합쳐야 180석 이 정도 석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혼자 174석이거든요. 뭐 여기에다가 열린민주당 더 민주당 뭐 아주 확고하고 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180석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의 눈치를 볼 이유는 뭐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지금 김종철 대표 체제 들어와가지고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총선 때 결과적으로 의석이 조금 더 줄었고 네. 이 공수처법하고 이 선거법 개정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더 늘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이제 소위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런 지적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때도 입장 다르게 나왔었고요. 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것도 다르고 달랐어요. 네. 또 이제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어요. 여권을 확실히. 비판하는 그런 네. 내용이요. 뭐 또 대표적으로 필리버스터도 네. 지금 이번에 안 하려고 이 종결 토론에 참여를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이 끝내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권하기도 했고요. 공수처법 맞아요. 개정안 처리할 네. 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당이 네. 필리버스터 끝내겠지 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필리버스터 안 끝내겠다라고 여당이 어쩔 수 없이 정의당이 협조 안 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180석이 돼야 되거든요. 끝내려면은. 그러니까 부랴부랴 초선 52명이 모여가지고 빨리 지금 필리버스터 저도 봤습니다, 준비하는 그거.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지금 이 양당의 공조에 있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정의당 측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민주당하고의 연대는 없다라는 건 100% 분명합니다. 100%.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리고 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이번에 소위에서 민주연대 이거 없다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가 지금 누가 어찌 됐든 상당히 박빙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정의당은 독자 노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범시민 사회라고는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표를 만약에 가져갈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탈락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누가 후보가 나온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정의당에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에서 정의당과의 관계도 복원을 하고 하면서 후보를 안 내는 것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호사가들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정의당의 독자 노선이 유의미하게 만약에 5%만 가져가도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그게 이제 치명적이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의당은 연대 안 한다는 니들 우리 지금 그렇게 홀대했지 연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명분도 없고 민주당이 후보는 이런 좀 굉장히 큰 변수가 내년에 남아 있어요. 저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년 서울시장만큼은 크게 안 벌어진 상태에서 끝까지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정의당 후보가 단독으로 나오면 이건 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손정인 변호사님한테 다른 거 여쭤보고 이제 광고 들을 텐데 뭐 제가 잘못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우리나라는 지금 이 경제력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조건, 이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뭐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법안들이 이런 이 가치들을 지켜주는 법안들이 굉장히 비슷한 규모의 경제 규모나 이 나라들에 비해서 적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느끼면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우리 산업화 과정을 거친 국가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환경과 보건과 사회적 약자의 희생하에 우리가 산업화를 너무 빨리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기성층들에게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이에요. 국가가 잘 돼야 이게 뿌려지는 게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환경, 노동, 아까 중대 그 기업 처벌법 처벌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경제 속도가 뭐 미국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지키면 제약이 많다라는 그 기본적인 사고를 우리가 산업화를 성공을 해온 거거든요. 굉장히 착취적인 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사업주들을 성장시키고 그런 어떤 정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반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대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CEO들이 그리고 우리는 경영을 하는데 매일 감옥 갈 각오를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그런 구조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인식의 틀이 네, 아직도 아직은 여전히 인식의 머물러 틀이 있다.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노동 이런 분야가 자본과 집단의 힘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게 본다면 그 인식에 동의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정의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런 법안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 아닙니까? 눈치 안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의당이 힘이 실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소수당이고 그러니까 다수 정당인 여당과 힘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그 중대기업처벌법은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걸 보다 보면 김준일 대표님 네. 항상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이 노동 관련된 법들 보면 저는 온건 보수도 아니고 그냥 보수당 정도 흔히 말하는 스탠스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이번에 통과시키거나 통과 안 시킨 법안들을 보면 아까 전에 전속고발권 그거 폐지 안 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원래 네. 뭐 국민의힘 쪽의 계열의 주장이었거든요. 폐지하면 안 된다. 이쪽에선 공약 걸었지만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같은 거고. 게다가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심지어 모든 정당이 다 이번에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억납니다. 한다고 그랬어요. 다 했는데 또 안 통과됐지 뭐.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보수 정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들어오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그 세습 경영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세계적인 네, 기준에 네, 네. 있어서도 많이 전문 CEO로 갈아탈 것 겁나서 같아서. 아유 나 이런 거 안 할란다 손가락에 그렇죠. 살란다고. 왜냐하면 권한만 있고 의무가 별로 강하지 않았던 구조에서 이제는 내가 막 못하면은 구속 가는 위기 의식이 있다면 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갈 뻔했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다음 해기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포인트는 아쉽네요. 이겁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540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한 해에 노동자가 2,000명씩 죽습니다. 떨어져 죽고 뭐 끼어서 그러게요. 죽고 그래서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죽어서 처리하는 가격이 안전장치 하는 비용보다 더 덜 나오니까 OECD보다 평균 사망률이 4배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보자고 원청에 대한 책임 다 하청 노동자 죽는 사람의 97%가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뭐 통계를 내보니까 다 하청 줘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죽으니까 그거 줄여보자고 하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고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하고 이낙연 김종인 다 이렇게 합의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정치가 국민을 배신한 거죠. 이거는. 그래요. 지금 또 많은 이 게시판을 보면 그동안 정의당이 했던 실책들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정의당이 조금 더 잘했으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편을 좀 들어줬을 텐데 지금 정의당에 대한 그간의 모습에 대한 이 실망감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표도 바뀌었고 아까 제가 손변하고도 나눈 얘기도 있지만 정의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른 아이템도 이야기해 볼게요.